밤하늘이 유난히도 푸르렀던 어느 날 밤, 조선의 별을 읽는 자들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별이 뒤틀리고 있었고 하늘의 기운이 흔들리던 순간 그들은 속삭였습니다. 곧 하늘이 사람의 형상을 빌려 지상에 내려올 것이라고? 이 예언은 전설로 남았지만 실상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세종, 그 이름은 훗날 위대한 성군으로 남았지만 그의 시작은 남달랐습니다. 왕의 계승과는 거리가 먼 셋째 아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소년. 하지만 그에겐 어린 시절부터 이상한 징조가 따라붙었습니다. 글을 배우기 전에 숫자를 익히고 말보다 소리를 먼저 이해했다는 이야기. 심지어 꿈속에서 하늘의 그림을 그렸다는 전언도 전해졌습니다. 태종은 이 아들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하나둘 병을 얻고 권력에서 멀어질수록 이도는 점차 왕자에 가까워졌습니다. 모두가 우연이라 여겼지만 그 흐름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치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설계한 듯한 느낌이었지요. 왕위에 오른 세종은 곧장 움직였습니다. 궁궐 한쪽에 비밀 공간을 마련하고 천문과 지리, 의학과 언어에 통달한 인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늘의 질서를 기록할 것이다. 조선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책이다. 세종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말과 글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그는 조선의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엔 또 다른 동기가 숨어 있었지요. 세종은 단순히 말을 기록하는 글자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소리, 감정, 존재 구조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훈민정음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자는 단순히 쉬운 글자가 아닙니다.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뜬 자음과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모음으로 이루어진 이 책에는 언어를 뛰어넘는 철학과 우주의 원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음은 사람의 형상, 모음은 천지의 기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언어 안에 질서 있게 배열된 구조는 마치 어떤 정밀한 수학 공식처럼 완벽했습니다. 이 문자책에는 세종 혼자 만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집현전이라는 비밀스러운 조직이 존재했고 그 안엔 당시 조선에서 가장 총명한 인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훈민정음이 반포된 후 그중 몇몇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서에서조차 조용히 지워졌고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세종은 단순히 언어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 세계를 다시 구성하려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훈민정음은 단순한 글자가 아닌 설계된 코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 꺼낸 첫 번째 열쇠였던 것이죠.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후 조선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가진 백성들은 자신의 말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고 의사소통은 물론 세상에 대한 인식마저 변해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그 모든 과정을 철저히 통제했고 마치 실험실 안에서 하나씩 결과를 관찰하듯 백성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종은 언어를 만든 후 곧장 시간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설계한 자경루와 앙부일구, 혼천이는 단순한 관측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 계절의 이동, 별의 궤도까지 정밀하게 계산해낸 장치였죠. 이 기계들은 백성의 삶을 정돈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특정한 날짜에 맞춰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고 그는 그 순간을 하늘이 열리는 때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과학과 신앙, 시간과 예언이 뒤섞인 세계. 세종은 그 경계를 넘나드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늘의 질서를 읽었고 그 흐름을 통해 조선이라는 세계를 조금씩 재구성해 나갔습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관찰자로서의 자세였습니다. 집현전은 어느새 과학자, 예언가, 언어학자, 수학자들이 뒤섞인 특별한 조직이 되었고 그들은 세종의 명령 아래 조선을 설계도처럼 그려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왕의 이상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혹시 그는 이미 우리가 모르는 미래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세종이 시간과 언어를 다룬 이후 그의 관심은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별을 관측했고 혼천이를 통해 별자리의 이동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은 단순한 천문 관측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별의 움직임 속에서 반복되는 주기를 발견했고 그 주기 속에 인간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세종은 달력 체계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윤달을 조정하고 절기의 기준을 재정립했으며 태양과 달의 운행 주기에 따라 백성의 농사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들어낸 달력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부 날짜에는 아무 이유 없이 주의라는 표시가 붙었고 그날에는 궁궐 내 모든 일정이 멈췄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세종은 그 날짜를 하늘의 문이 닫히는 날이라 불렀다고 하지요. 이런 그의 행동은 단순한 학문적 열정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만의 세계관 혹은 미지의 지식체계를 따르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그는 천문학을 통해 어떤 신호를 읽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백성에게는 달력과 계절이었지만 그에겐 우주의 리듬이자 조선의 운명을 다루는 시간 코드였을지도 모릅니다. 궁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세종이 직접 기록한 천문 관측 자료들과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가득했다고 하지.
그는 하늘의 움직임을 예언서처럼 받아들였고 그에 맞춰 조선이라는 나라의 흐름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마지막 집착은 소리였습니다. 그는 음악에 몰두했고 조율법을 연구했으며 하늘과 땅, 인간의 마음을 연결하는 진동의 원리를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악기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표준음을 정했고 그 표준을 통해 궁궐 전체의 음악을 조율했지요. 세종이 만든 정간보는 세계 최초의 유량 악보 시스템으로 시간 단위에 따라 음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발명은 단순히 음악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리의 질서를 시각화하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 역시 훈민정음처럼 상하좌우, 중심과 외곽, 음과 양의 구도에 따라 배열되었습니다. 궁중음악은 세종의 통제 아래 철저히 관리되었고 특정한 날엔 특정한 음만을 연주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소리는 기운을 흔들고 기운은 백성의 몸을 바꾸며 그 몸이 조선을 지탱한다고. 어떤 학자들은 이 시기를 두고 세종이 국가 전체를 하나의 악기로 만들려 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음률로 백성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리듬으로 농사의 주기를 정하고 진동으로 병을 치료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고 하지요. 이쯤 되면 단순한 군주의 치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언어, 시간, 천문 그리고 소리까지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조선을 마치 거대한 실험장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치세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하고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쪽,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던 공간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아닌 사람들과 비밀 회합을 이어갔고 이들은 특정한 기호와 암호로 소통했다고 전해집니다. 문서에는 남지 않았지만 구전으로 이어진 증언 속엔 이상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이 천체의 변화를 기반으로 지진이나 홍수를 예측했다는 이야기, 또는 혼천이를 통해 특정 지역의 병세를 감지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미리 내렸다는 전설. 이런 이야기들은 당시엔 미신처럼 들렸지만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 정교한 판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종은 꿈에 관한 기록도 집현전에 명령에 남기게 했습니다. 왕족이나 관리들 혹은 백성들의 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들을 수집하고 그 안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려 했다는 사실이 일부 문서에서 발견됩니다. 세종은 말했습니다. 꿈은 하늘이 내리는 언어다. 현실은 눈으로 보지만 진실은 잠에서 들린다. 그는 하늘, 땅, 인간, 그리고 무의식까지 연결하려 했습니다. 그는 조선을 단지 통치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관측하고 해석하며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완성하려 한 것이지요. 그가 남긴 문서는 대부분 불탔거나 사라졌지만 남겨진 단서들은 여전히 조선의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지식은 아직도 누구에겐 봉인된 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한 가지 특별한 지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록하되 숨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세종이 남긴 수많은 도면과 문헌, 실험 기록들은 궁궐의 깊은 곳에 보관되었고 일부는 집현전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달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 기록들 중 일부는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찾는 자조차 그 위치를 알지 못한다고 하지요. 또한 세종과 함께 일했던 집현전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훈민정음 반포 이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들이 은퇴했는지 혹은 어디론가 이동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기록엔 없는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사라진 지식? 이것이 단순한 공백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삭제일까요? 더 흥미로운 건 후대 몇몇 왕들이 세종의 흔적을 찾기 위해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영조, 정조 역시 세종의 기록에 강한 흥미를 보였고 궁궐 내부의 비밀 공간을 수색하게 했다는 문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끝내 그 흔적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탐색에 참여한 자들 중 일부는 실종되거나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세종이 남긴 것은 단지 과학이 아니라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지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스스로를 숨기고 자신의 체계를 봉인한 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지금도 어딘가에 남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합니다. 세종이 떠난 뒤 조선은 천천히 그 흔적을 지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집현전은 폐지되었고 과학기기는 먼지 속에 묻혔으며 훈민정음조차 오랫동안 외면받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세종이 만든 체계를 감추려 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세종이 설계한 조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든 문자는 여전히 우리 입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고 그가 측정한 시간은 지금도 시계 속에서 흐르고 있으며 그가 기록한 소리는 음악의 기초가 되어 우리의 감정을 흔듭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설계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세종은 단지 한 시대의 왕이 아니었다고. 그는 시간 너머의 존재였고 조선이라는 땅을 실험실처럼 다룬 천재였다고. 그의 모든 업적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아래 숨겨진 구조와 원리를 통해 작동하는 지식의 기계였다고 말이죠. 세종은 어쩌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 우리가 맞이하는 계절, 우리가 듣는 소리 속에 그는 조용히 숨어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종대왕, 그는 과연 조선의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 내려온 지혜 도구 혹은 인류 문명에 남긴 하나의 실험적 존재였던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세종대왕은 위대한 성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통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는 단지 조선을 다스린 왕이 아니라 언어와 시간, 소리와 우주의 질서를 꿰뚫어보려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가 남긴 흔적은 지금도 우리 일상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만약 세종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그는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상상력을 자극할 더 깊은 미스터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